장례식 날 아내 유골함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절대 들어선 안 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68세 전직 소방관 박진수다. 35년간 화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왔지만 정작 내 아내는 구하지 못했다. 수연이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거실 재단에 모셨다. 흰 국화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 희귀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빠 좀 쉬세요. 제가 엄마 유품 정리할게요. 아들 준혁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35세 명문대 출신 증권맨.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아니다. 내가 직접 하마. 나는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자 은은한 라벤더 향수 냄새가 퍼졌다. 수연이가 즐겨 입던 회색 가디건, 손때 묻은 성경책, 손주들 사진이 가득한 앨범. 서랍을 하나씩 열던 중 양말 사이에서 작은 물건이 만져졌다. 검은색 소형 녹음기였다. 뒷면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진수에게. 내가 죽으면 꼭 들어주세요. 아내의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헉헉 여보. 수연이의 목소리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심장 발작 직전의 목소리. 준혁을 조심해요. 보험금을 노리고. 거기서 녹음이 끊겼다. 3초간의 침묵 후 다시 아내의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약을 바꿨어요. 심장약 확인해봐요.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완전히 멈췄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녹음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준혁이? 우리 아들이? 보험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수연이의 사망 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 의사는 희귀 심장병 합병증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내는 분명히 말했다. 약을 바꿨다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약장을 열었다. 수연이의 심장약 디곡신이 놓여 있었다. 파란색 캡슐.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캡슐 겉면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다. 누군가 열었다 다시 닫은 흔적처럼 보였다. 아빠 뭐 하세요? 등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약통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약 드세요. 아빠도 심장 조심하셔야죠. 준혁이 내 손에 물컵을 쥐어줬다. 그의 미소가 예전과 달리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준혁을 조심해. 35년간 화염 속에서 무너진 건물, 유독가스, 폭발 위험을 헤쳐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어쩌면 내 바로 옆에. 평생 가족을 지켜왔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새벽 3시 나는 녹음기를 다시 틀었다. 아내의 마지막 경고를 되새기며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 설령 그것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삼계탕 끓였어요. 준혁의 약혼녀 설인이 활짝 웃으며 식탁에 그릇을 놓았다. 29의 깔끔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1년 전 준혁이 데려왔을 때만 해도 수연이는 좋아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준혁이가 복 받았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설인의 친절이 지나쳤다. 매일 아침 건강식을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심지어 내 방 청소까지 도맡았다. 아버님 약 드셔야죠.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설인이 손바닥 위에 알약 3개를 올려놓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맑고 순수해 보이는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고맙네. 내가 나중에 먹마. 안 돼요. 지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미소로 돌아왔다. 나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하고 볼에 숨겼다. 물을 마신 후 화장실로 가서 뱉어냈다. 작은 흰 알약. 컵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아내의 경고가 떠올랐다. 약을 바꿨어요. 며칠 후 준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아버지, 엄마 보험금 처리하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험금? 네. 엄마 사망 보험금이요.
2억 정도 되는데 아버지 명의로 받으셔야죠. 준혁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지 이런 건 복잡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됐다. 내가 직접 하겠다. 준혁의 미간이 잠깐 찌푸려졌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서린이 다시 찾아왔다. 아버님 보험 서류 정리해드릴게요. 인감도장 좀 주시겠어요? 인감도장은 왜?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하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서린의 미소는 여전히 상냥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필요 없네. 내가 직접 하마. 하지만 아버님 혼자 하시기엔. 됐다고 했네.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서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섰다. 거실을 나가면서 준혁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다.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준혁을 조심해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건 추측이 아니었다. 수연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준혁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건강검진 예약서를 들고 왔다. 아버지 종합검진 예약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셔야 해요. 왜 갑자기?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도 심장 조심하셔야죠. 유전일 수도 있고. 준혁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조급함이 느껴졌다. 병원은 내가 알아서 간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효도하려는 건데. 효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3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화재 현장을 봤다. 불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작은 불씨가 모든 걸 태워버린다. 지금 내 가족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혁과 서린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왜 서두르지 않아?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서린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낮에 보여줬던 상냥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알아.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더 의심해. 보험금 받으려면 빨리 해야 한다니까. 시간이 없어.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준혁과 서린.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 그들은 지금 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평생 불 속에서 사람을 구했지만 정작 내 가족이 나를 불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새벽 5시 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준혁과 서린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보험금 받으려면 빨리 해야 한다니까. 보험금. 아내도 같은 말을 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오전 9시 나는 옛 동료 민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은퇴 후 보험조사관이 된 친구였다. 진수야, 오랜만이네. 수연이 일은 정말 안 됐다. 민태 부탁이 하나 있어. 내 보험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보험 기록? 무슨 일인데? 설명하긴 길어. 일단 확인 좀 해줘. 민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점심때 나는 강남에 있는 민태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12층 건물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 민태는 커피를 건네며 컴퓨터 화면을 켰다. 보험사 시스템에 접속해 볼게. 시간 좀 걸릴 거야. 10분 후 민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진수야,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이야. 뭔데? 민태는 프린터로 서류를 뽑아냈다. A사 용지 3장.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ABC생명보험 종신보험증권. 계약자 박진수. 보험금액 5억 원. 나는 숨이 막혔다. 5억? 내가 가입한 보험은 1억짜리였다. 20년 전 가입해서 꾸준히 납부해온 평범한 종신보험. 계속 읽어봐. 민태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보험금 수익자 박준혁 아들. 변경일 2024년 11월 15일. 11월 15일.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딱 열흘 전이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민태가 두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특약 내용이었다. 재해사망 특약 추가.
사고사 시 보험금 3배 지급. 총 15억 원. 15억.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진수야, 이거 내가 변경한 거 맞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누가 했을까? 보험 변경하려면 계약자 본인 서명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나는 한 달 전을 떠올렸다. 준혁이 세금 서류라며 뭔가 사인하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다. 설마 아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 서류에 서명한 날짜가 언제야? 민태가 화면을 확대했다. 2024년 11월 10일. 그날이었다. 준혁이 급하게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아버지 세금 환급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날.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 아니, 단순히 속인 게 아니라 내 죽음을 계획한 것이다. 민태, 이 특약은 어떤 경우에 적용돼? 재해사망 특약, 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사고로 사망하면 적용돼. 병사는 해당 안 되고. 그럼 심장마비는? 그건 병사지. 재해사망 아니야. 나는 이해했다. 준혁은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니었다. 사고사로 위장해서 15억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진수야,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 민태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보험금 사기 사건들 많이 봤는데 이런 패턴은 위험해. 특히 가족이 수익자일 경우. 민태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나는 가방에서 아내의 녹음기를 꺼냈다. 민태에게 들려줬다. 수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준혁을 조심해요. 보험금을 노리고 약을 바꿨어요. 녹음이 끝나자 민태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진수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증거가 있나? 녹음 하나로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35년간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했다. 무너지는 건물, 폭발 직전의 가스통, 유독 연기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적은 내 아들이었다. 내가 키우고 사랑했던 아이. 민태, 나한테 시간 좀 줘.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미쳤어? 지금 내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해.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민태는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절대 혼자 음식 먹지 말고 약도 함부로 먹지 마. 그리고 민태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이거 가져가. 증거 확보해.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나는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차갑고 작은 기계. 이것이 내 무기였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 집에 왔는데 안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곧 들어간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내 인생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준혁과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했다. 밤 10시 거실불은 꺼져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이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공간. 라벤더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증거를 찾아야 해. 민태의 말이 맞았다. 녹음 하나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아내는 분명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다. 나는 옷장을 열고 하나씩 서랍을 뒤졌다. 속옷, 스카프, 오래된 편지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옷장 맨 아래 서랍 뒤편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나는 서랍을 완전히 빼냈다. 옷장 뒤쪽 틈새에 갈색 가죽 다이어리가 숨겨져 있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다이어리. 표지에는 2024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수연이의 필체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2024년 10월 5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서린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여보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걸 봤다. 왜 그런 걸 찍을까? 나는 숨을 삼켰다. 10월 5일. 내가 종합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받아온 날이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10월 12일. 준혁이가 보험 상담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아버지 나이가 68세인데 재해 사망 특약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다. 왜 갑자기 여보 보험을 바꾸려는 걸까? 불안하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준혁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이다. 10월 20일. 서린이가 또 왔다. 여보 약을 정리해주겠다며 약통을 만졌다. 내가 지켜보니까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이상하다. 내일 여보 약을 따로 보관해야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내의 필체가 흐트러졌다. 불안과 공포가 글씨에서 느껴졌다. 10월 28일. 오늘 준혁이와 서린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15억이야. 그냥 병으로 가시면 5억밖에 안 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우리 아들이 여보를 죽이려 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다이어리를 꽉 쥐었다. 수연이는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냈다. 나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두려워했을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11월 3일. 여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다. 하지만 여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평생 준혁이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목이 메었다. 수연이는 나를 지키려고 혼자 싸웠던 것이다. 11월 8일.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준혁이와 서린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약도 따로 보관한다. 여보를 지켜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준혁이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 서린이 내 약통을 만지는 모습. 아내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11월 15일. 오늘 준혁이가 여보한테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몰래 그 서류를 확인했다. 보험 변경 계약서였다. 재해 사망 특약 추가. 15억.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이었다. 내가 서명했던 날. 수연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11월 22일. 내 심장이 이상하다. 약을 먹어도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혹시 약이 설마 그럴 리 없겠지. 준혁이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내도 당했던 것이다. 준혁은 자기 어머니마저 희생시켰다. 11월 28일. 확신했다. 내 심장약이 바뀌었다. 캡슐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다. 누가 바꿨을까? 준혁? 서린? 아니면 둘 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안다. 심장이 너무 아프다. 나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릴 뻔했다. 수연이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12월 1일. 오늘 녹음기를 샀다. 여보한테 남길 메시지를 녹음하려고. 하지만 숨이 너무 차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였다. 12월 3일.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여보, 당신이 다칠까 두려워 증거를 모으고 있어. 이 다이어리를 찾았다면 제발 조심해. 준혁을 믿지 마. 서린도 믿지 마. 약도 먹지 마. 혼자 있지도 마. 당신이 죽으면 그들은 15억을 받아. 제발 살아남아줘.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당신은 꼭 살아야 해. 사랑해 여보. 45년 동안 행복했어. 다이어리가 눈물로 젖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둔했어. 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참을 울다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초라했다. 68세 노인.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35년 전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그 소방관의 눈빛이 돌아왔다. 수연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 나는 이걸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민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태, 증거 찾았어. 내일 아침 경찰서 가자. 진수야,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해.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경찰서에 가기로 한 그날 아침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전복죽 만들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았다. 바쁘다. 다음에 하자.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후로 우리 가족끼리 제대로 밥 한 번 못 먹었잖아요. 서린이도 아버지 뵙고 싶어해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청이 섞였다.
아니, 간청인 척하는 압박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민태와 경찰서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지, 혹시 오해는 아닌지. 알았다. 저녁 7시에 갈게. 네, 기다릴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는 민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준혁 집에 간다. 혹시 모르니 8시에 전화해줘. 전화 안 받으면 바로 경찰 불러. 민태의 답장이 즉시 왔다. 미쳤어? 가지마. 위험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녹음기도 챙길 거야. 나는 민태가 준 초소형 녹음기를 셔츠 안주머니에 넣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오후 7시 나는 준혁의 아파트 앞에 섰다. 30평대 신축 아파트. 준혁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었다. 아니, 이제 보니 보험금으로 갚으려고 했던 집인지도 몰랐다. 초인종을 눌렀다. 서린이 문을 열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얀 치아, 반짝이는 눈동자.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얼굴을 알았다. 거실에는 준혁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전복죽, 각종 반찬,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 아버지 앉으세요. 엄마가 해주시던 전복죽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나는 식탁에 앉았다. 전복죽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평소라면 군침을 삼켰을 냄새.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영양 보충하셔야죠. 서린이 숟가락을 건넸다. 나는 숟가락을 받아들고 죽을 떴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다. 왜 안 드세요? 준혁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입맛이 없네. 아버지, 건강 챙기셔야죠.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엄마.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죽인 엄마를 입에 올리다니. 나는 억지로 축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은 좋았다. 수연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하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입안에 축을 뱉어냈다. 물로 입을 헹궜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 증거를 모아야 해. 화장실에서 나오니 서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아버님, 요즘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서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혈압약 떨어지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새로 처방받아뒀어요. 서린이 핸드백에서 약통을 꺼냈다. 새하얀 약통.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병원 갔었어? 네. 아버님 주치의한테 받아왔어요.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시면 돼요. 거짓말이었다. 내 주치의는 한 달 전에 은퇴했다. 서린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고맙네. 내가 나중에 먹을게. 아니에요. 지금 드세요. 까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서린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부드러워 보이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다. 됐다고 했잖아. 나는 팔을 뿌리쳤다. 서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효도하려는 건데. 효도? 나는 비웃었다.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버님, 혹시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할 이유라도 있나? 긴장감이 흘렀다. 서린과 나는 복도에서 서로를 노려봤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거실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먼저 갈게. 아버지, 식사도 안 하시고요? 입맛이 없다니까.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준혁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아버지, 우리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같은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손 놔. 아버지. 손 놓으라고. 나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뒤에서 서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됐어. 그냥 보내드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과 서린이 현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게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린이 준 약통을 꺼냈다. 하얀 캡슐 30개. 겉보기엔 평범한 혈압약 같았다. 나는 민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태, 약 분석 부탁할 수 있나? 무슨 약? 서린이가 준 약. 혈압약이라는데 확인하고 싶어. 알았어.
내일 아침 가져와. 다음날 오전 나는 민태의 사무실로 약을 가져갔다. 민태는 지인 약사에게 부탁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다. 민태의 전화를 받고 나는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민태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수야, 앉아. 분석 결과 나왔어? 민태는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성분 분석 결과 디곡신 DIGOXIN 과다 함유. 정상 용량의 5배. 디곡신. 심장약이었다.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 박동을 급격히 떨어뜨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민태는 한숨을 쉬었다. 심장마비야. 그것도 급성으로. 기존 심장 질환 없어도 죽을 수 있어.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설인이 준 약. 혈압약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그리고 진수야, 이건 더 심각해. 뭔데? 내 아내 수연 씨 사망 진단서 확인해봤어.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었잖아. 그래. 디곡신 과다 복용 증상이랑 똑같아. 혈액 검사 안 하면 구분 못해.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수연이의 심장약. 준혁과 설인. 그들은 아내를 먼저 죽였다. 그리고 이제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태, 이제 경찰 가자.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나는 가방에서 아내의 다이어리와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 못해요. 30분 후에 한강공원으로 나오세요. 혼자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민태를 바라봤다. 한강공원으로 오래. 진수야, 가지마. 함정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강공원 약속을 거부한 후 나는 민태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 더 필요해요. 40대 중반의 형사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가 말했다. 뭡니까? 자백이요. 준혁 씨가 직접 인정하는 음성이 있으면 완벽합니다. 어떻게 그걸 받아낼 수 있죠?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뭔가 적었다. 박 선생님 댁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를 자극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요? 재산 정리. 유언장 작성. 이런 말만 꺼내도 준혁 씨는 흔들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했지만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다음날 기술팀이 우리 집에 왔다. 거실, 안방, 서재 곳곳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겉으로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준혁 씨를 집으로 부르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엄마도 갔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니? 전화 너머로 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저녁 7시에 와. 설인이도 데려오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기분이었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준혁과 설인이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준혁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설인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했다. 불안을 감추려는 듯했다. 앉아라. 술이나 한잔하자. 나는 거실 테이블에 소주 2병을 꺼냈다. 수연이가 담가둔 김치전도 데웠다. 아버지, 술은 왜요? 몸에 안 좋으신데. 너희 엄마 떠난 후로 혼자 마셔봤자 재미없더라. 아들이랑 한잔하고 싶네.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설인도 옆에 앉았다. 첫 잔을 따랐다. 나는 준혁과 잔을 부딪혔다. 건배.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쓰고 화끈했다. 아버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2번째 잔을 비우고 말했다. 유언장 좀 쓰려고. 준혁의 손이 멈췄다. 설인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유언장이요? 그래. 나도 이제 늙었잖니. 엄마처럼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 요즘 가슴이 자주 답답하더라.
병원도 가봐야겠어. 나는 일부러 가슴을 쓸었다. 준혁의 눈빛이 빛났다. 희망 섞인 빛. 그럼 검진 받으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보다 재산 정리가 중요해. 세 번째 잔을 비웠다. 분위기를 풀어야 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서린이 웃으며 물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집이랑 예금 합쳐서 한 7억? 그리고 보험금. 보험금이요? 준혁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응. 종신보험 들어둔 거 있잖니?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더라. 아, 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술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근데 말이야. 나는 네 번째 잔을 채우며 말을 이었다. 보험 변경한 게 좀 이상하더라. 내가 언제 재해사망 특약을 추가했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아버지가 서명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11월에요. 세금 서류랑 같이.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네.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나는 술을 또 마셨다. 5잔째였다. 준혁도 따라서 마셨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아버지 술 그만 드세요. 심장이 안 좋아요. 괜찮아. 오늘은 마시고 싶네. 엄마 생각도 나고. 서린이 준혁을 쳐다봤다.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6잔, 7잔. 술병이 비어갔다. 준혁의 눈빛이 흐려졌다. 서린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근데 준혁아. 내 아버지. 요즘 내가 챙겨주는 약 있잖니? 그거 어디서 받은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다. 서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제가 병원에서 처방 받아드렸어요. 어느 병원? 아버님 추치의 병원이요. 내 추치의는 은퇴했는데?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이 헛기침을 했다. 아, 그럼 다른 병원이었나 봐요. 제가 착각했네요. 거짓말이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래? 근데 그 약 먹고 나니까 가슴이 더 답답하더라. 그럴 리가요. 혈압약인데. 혈압약. 난 혈압은 괜찮은데. 나는 주머니에서 서린이 준 약통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다. 이거 성분 검사 좀 해봤어.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린도 숨을 삼켰다. 뭐가 나왔는데요? 티곡신. 심장약이더라. 그것도 과다 용량.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그게 아버지. 준혁이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나한테 뭐 하려고 했니?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엄마도 이 약 먹고 죽었어. 우연일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서린이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15억 받지? 아버지. 인정해. 내가 보험 변경한 거. 약 바꾼 거. 엄마 죽인 거. 아버지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술에 취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터질 것 같았다.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준혁이 소리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 대출, 결혼 자금, 빚 다 갚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연금만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준혁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린이 급히 준혁의 팔을 잡았다. 준혁아, 말 조심해. 하지만 준혁은 이미 통제를 잃었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우리도 살아야죠.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아들. 내가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방금 내 죽음을 정당화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녹음은 충분히 됐을 것이다. 준혁아. 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5년간 화재 현장에서 외쳤던 그 목소리. 준혁과 서린은 황급히 짐을 챙겨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아파서. 핸드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박 선생님, 녹음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다. 내일은 경찰서에 가야 한다. 내 아들을 고발하러. 다음날 아침 8시 나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다.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내의 다이어리, 녹음기, 약 성분 분석 결과서, 보험 계약서, 그리고 어젯밤 녹음된 준혁의 자백. 들어가세요, 박 선생님. 김 변호사가 내 등을 떠밀었다. 민태도 함께였다. 진수야,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형사가 박 형사가 우리를 맞았다. 고소장 접수하러 오셨죠?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제 아들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혐의가 뭔가요? 살인 교사 아니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다음 2시간 동안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아내의 죽음, 바뀐 약, 보험 계약 변경, 준혁과 서린의 대화, 디곡신 과다 복용 하나씩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USB를 건넸다. 박 형사가 재생했다. 아버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우리도 살아야죠.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박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 정도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 주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정보를 적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평생 외웠던 내 아들의 정보를 경찰에게 넘기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태가 부축했다. 진수야, 커피나 한잔하자. 근처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잘한 거야. 수연이도 원했을 거야. 민태의 위로가 공허했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오후 3시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선생님, 지금 피의자 체포 중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지금쯤 준혁이 체포되고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 수갑을 차고 있을 것이다. 1시간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10번, 20번. 결국 받았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러세요? 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넌 내 아내를 죽였어. 나도 죽이려 했고. 증거가 어디 있어요? 녹음? 그런 게 증거가 돼요? 약 성분 분석 결과도 있어. 보험 계약서도 있고. 엄마 다이어리도. 전화 너머로 준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었다. 하지만 늦었다. 안 돼. 넌 선을 넘었어.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내 피는 톡보다 진하더라. 아버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틀 후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준혁이 들어왔다. 수갑을 찬 모습. 정장이 아닌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툭한 눈빛으로 쏘아봤다. 판사가 질문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다. 고소인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소인과 고소인 모친을 살해하려 했다는데 오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약을 챙겨드렸을 뿐입니다. 그럼 디곡신 과다 복용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약국에서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거짓말. 녹음 파일에서 피의자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곧 대답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다툰 후 감정이 격해져서.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뒤를 돌아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그가 소리쳤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다. 아버지는 이기적한 인간이에요. 우리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조용히 하세요. 경위들이 준혁을 끌고 나갔다. 그의 목소리가 폭도까지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 때문이야. 문이 닫히며 정적이 흘렀다. 나는 방청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당신 때문에. 정말 내 잘못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 변호사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유죄 나올 겁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데 폭도에서 서린과 마주쳤다. 그녀는 더 이상 상냥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만족하세요? 뭐? 준혁이 인생 망치고 만족하세요? 어차피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린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아들 감옥 보낸 아버지. 페르나는 준혁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나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태가 부축했다. 진수야, 가자. 집에 가. 민태야, 내가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목이 메었다. 눈물이 흘렀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불길 속에서도 무너지는 건물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수연아, 내가 잘한 거 맞지? 준혁이를 고발한 거.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45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들을 용서하라고 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당신이 죽으면 그들은 15억을 받아. 제발 살아남아줘. 아내의 마지막 부탁. 나는 그걸 지켰다. 그리고 준혁을 무너뜨렸다. 가족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6개월 후 재판이 끝났다. 판결문을 듣던 날 나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서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린은 흐느끼며 울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 선생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들을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수연이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중얼거렸다. 68세 노인. 가족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태였다. 진수야, 뉴스 봤어. 고생했다. 응.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내가 소개해줄 사람 있어. 다음날 나는 민태를 만나러 갔다. 그는 한 중년 여성을 데려왔다. 소개할게. 이분은 노인보호센터 김 센터장님이야. 김 센터장은 5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용기라니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에게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해요. 박 선생님은 달랐죠. 김 센터장은 자료를 펼쳤다. 매년 노인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 학대가 심각합니다. 보험금, 재산갈취 박 선생님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도 많고요. 나는 자료를 살펴봤다. 통계 숫자가 충격적이었다. 연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 2만 건. 그중 가족에 의한 학대가 80%. 저희가 박 선생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재단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단. 박 선생님 경험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재단.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저는 돈도 많지 않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강연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비쳤다. 수연이가 떠올랐다.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해봐요. 당신은 평생 사람 구하며 살았잖아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3개월 후 수연생명안전재단이 설립됐다. 나는 집과 예금 대부분을 재단에 기부했다. 보험금도 전액 기부했다. 준혁이 노렸던 그 15억을. 개소식 날 기자들이 물었다. 왜 재단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으셨나요? 제 아내입니다. 그녀가 저를 구했거든요. 이제 저는 그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다. 20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따뜻했다.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저희 딸이 제 통장을 훔쳐갔어요. 아들이 집을 팔라고 협박해요. 며느리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하나씩 상담하며 나는 깨달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노인들이 가족에게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학교 가는 곳마다 내 이야기를 했다. 저는 35년간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했죠. 하지만 정작 제 집에서 타오르는 불은 보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위험은 불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당신을 해칠 수도 있어요. 어느 강연장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이 나를 6개월 전으로 되돌렸다. 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1년이 지났다. 재단은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상담 건수도 늘고 후원자도 늘었다. 나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수연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오늘 한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데 제때 막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수연이가 나타났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여보. 수연아. 고생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해졌어요.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냥 당신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수연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빛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아, 가지마. 이제 보내줘요. 당신도 행복할 시간이에요.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안녕, 수연아. 사랑했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도 재단에 가야 했다.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을 나서며 거울을 봤다. 69세 노인.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하얘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35년 전 처음 소방관이 되었을 때 나는 맹세했다. 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도 그 맹세는 유효했다. 불길은 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소방관이었다. 현관문을 열며 나는 중얼거렸다. 수연아, 지켜봐줘. 내가 우리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할게.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의 불꽃이. 그리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